오늘은 음력으로 2015년의 마지막 날, 이제 내일은 2016년의 설입니다. 네. 자, 앞서 이제 보셨지만 안채는 토정비결, 예, 사랑채는 정감록.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인이라면 이런 신년에는 이제 토정비결에 누구나 좀 관심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쵸. 예. 혹시 뭐 토정비결 이미 다 보신 건 아니시죠? 원래는 네. 보는데 오늘 이 방송한다 그래서 안 보고. 참고 계셨어요? 오늘 여기서 대신 봐준다 그래서 유료 결제할래 왜 보다가 오늘 무료로 봐준다 그래. 토정비결 뭐 많이 이제 들으면서도 이게 정확히 어떤 책인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조선 후기 비시기에부터 이제 유행했다라는 일종의 뭐 그 도참서자, 뭐 비결서, 또 운수서, 사람의 기륭하복을 점치는 데 있어서 그 주역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주역보다 훨씬 간단해요. 주역은 연, 월, 일, 시까지 포함이 되는데 네. 이 토정비결은 시를 제외하고 연, 월, 일을 괴에 맞춰가지고 이 숫자를 다 분류해요. 그래서 이 곱하기 해보면은 144개가 나요. 그리고 또 사주팔자 뭐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3주. 그러네요. 그렇죠. 3주만 보는 거죠. 오늘 저희 신년 특집이잖아요. 네. 새해 맞이. 그래서 특별히 제작진들이 우리 역사저널 그날 가족들의 토정비결을 분석을 해왔습니다. 누구 건지 맞춰보시면 돼요. 자, 본인의 숨겨진 능력을 발견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넓은 세상으로 한 걸음 나갈 것입니다. 저는 아닐 것 같아요. 나갈 일이 없으세요? 왜냐면 저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150억 어떤 나가려면 사교육 시장으로 뻗어나가신다는 아, 그렇구나. 숨겨진 능력을 발견한다는 건 어차피 한 살이라도 어리다는 뜻 아닐까요? 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영화 흥행을 성공할 수도 있겠네. 영화 흥행이 숨겨진 능력이 숨겨진 능력 좀 발휘해주세요. 네? 숨겨진 능력. 예, 제가 뭐 숨긴 건 아닙니다만, 아, 그랬나요? 꽃이 활짝 피니 희망은 기회란 이름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받기만 하려 한다면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딱 느낌 오죠? 받기만 하려 한다면 보세요. 내가 받는 건 오로지 숫자밖에 없어요. 네. 정말, 아니, 좀 내가 베푸세요, 이제는. 그러니까. 네, 신님. 베풀어야지 잘 산대요. 네. 오늘 어이없는 소리 하고 있네. 작은 흐름들만이 느껴집니다. 시간이 많아질 것이므로 알차게 활용해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애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저예요. 왜냐면 올해 네. 제가 좀 책 쓰는 걸 좀 많이 좀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막 본인 거 그렇게 고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 자기 보면 쇼핑하듯이 토정비결 홈쇼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 자, 그러면 누구의 토정비결인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이영 감독이 실제로 나 활용하고 싶지 않아. 작은 흐름들만 지금 보니까 이 만자가 아주 아, 여태 평생 그 흐름이 작았는데 올해는 영화는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아, 올해 안 나오네. 네, 올해는. 아니에요. 그래도 좀 누군 확실하게 유근 씨님이 역시 영혼이라는 게 진짜 진짜 해야 되겠어 진짜. 네. 꽃이 활짝 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진짜 재밌네요. 그렇죠. 예. 재미로 지금 본 겁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나 왜? 미소 지으셨어요. 네. 내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으시대요. 괜찮아요. 자, 그리고 또 한 분의 토정 비결이 지금 제 손 안에 있는데요. 다가서는 기운이 삶을 안정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주변에
시선이 모이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분 오늘 좀 시선을 한 몸에 우리가 받으면서 또 시선을 책임감 집중시켜야 있는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자, 시선을 한번 교천대의 집중해보죠. 이욱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환영합니다. 재미로 본 토정 비결 오늘 좀 토정 비결에 관한 이야기 많이 할 거예요. 뭐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덕담을 나눠주는 되게 그렇죠. 고맙고 약간 지혜로운 비결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래서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 드는데 토정 비결을 쓴 토정은 누굽니까? 토정이란 말이 저자의 호잖아요. 네네. 토정 이지한. 이지한. 그래서 이제 토정 비결인데 그분이 기인으로 워낙 유명해가지고 뭐 그 도수를 부렸다는 등 신선급 야사에도 빛나는 대단한 분이에요. 신선급 야사. 이 이재함 선생이 그 태어날 때부터 뭔가 좀 남달랐다면서요. 예,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목소리도 크고 또 덩치도 크고 또 눈빛도 형형하기 때문에 일단 카리스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굉장히 박학다식하죠. 성리학 이외에도 풍수지리도 능하고 또 심지어 예언도 하고 관상도 보고 사람들의 그 관심을 끄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재미있는 일화도 많은 그래서 영화로 만드시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예. 제가 흐름이 작아서. 아니, 그 토정 비결의 뒷글이 생각지 안 되는 거죠. 토정 비결이 정말 이 상처 받으면 안 돼요. 정말 재미로 본 거야, 재미로. 진짜 전설적인 얘기 굉장히 네. 많이 아, 있어요. 궁금해요. 네, 이 이재함이요. 일야편주 정말 그 작은 배 있잖아요. 그렇다고요. 그 양쪽 모서리에는 그 표주막 달고 제주도를 3번이나 왔다 갔다 했어요. 네. 3번이나요? 그런데도 풍랑의 피가 전혀 없고 가능해요? 전설적인 얘기가 표주막을 묶어가지고 배를 만들어요. 대단하네요. 근데 이 당시부터 이미 그 이재함의 그 예지력은요 아주 세간에 유명했고요. 그냥 이렇게 보면서 올해는 시간이 많겠네. 그래서 특히 이지함의 어떤 예지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실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혜성이 이제 떨어지는 걸 보면서 10년 뒤에 나라에 큰 난리가 있을 징조다. 그래서 온 백성이 이제 참사를 당해도 감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제 제자인 조원에게도 15년 후에 천리가 이제 피로 넘칠 것이다. 딱 15년 뒤면 그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시기예요. 정말 이 정도면 거의 천기누설 조선의 노스트라다무스급 그죠? 그러게요. 노스트라다무스급이네요, 진짜. 미래에서 온 남자 뭐 이런 느낌도 막 좀 근데 이런 분은 또 그 시대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했다고 하는데 본인에 대한 예언 같은 건 없었을까요? 왜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충주 처가에 기거하던 이지함. 어느 날 난데없이 짐을 챙기며 떠날 준비를 한다. 부인의 가문에 길할 기운이 없으니 지금 떠나지 않으면 장차 큰 화가 미칠 것이오. 이지함은 처자를 이끌고 다급하게 서쪽으로 떠났다. 그리고 얼마 후 왕실 종친인 장인이 영무죄로 사형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다. 이지함은 앞날을 내다보는 신통한 능력으로 처가의 멸문지화를 예견한 것이다. 이거 네. 볼수록 신기하네. 하필 그쵸 처가의 멸문지화를 저 너무 잘 맞추셔서 약간 소름 돋는데 이 정도면 이제 예언가 점술가 정도의 이지함을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 조선의 대표적인 명문가의 자제입니다. 그 윗대 6대조가 이색, 먹은 이색 아시죠? 네네네. 고려 말에. 그다음에 이렇게 이어지는 집안이 조선의 대표적인 천재 집안이에요. 예. 그리고 처가도 아까 나왔지만 이 장인이 모산수잖아요. 예.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드리면 고조 할아버지가 왕인 경우입니다.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집안의 자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지압의 친조카가 그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이산해. 이 정도면 거의 뭐 준 로얄 패밀리급. 그러니까 그런 명가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런 어떤 좀 예언 능력, 뭔가 이 처가가 이 멸문의 화를 당할 거다라는 거를 예견했다라는 거는 뭔가 이 사람에게는 무언가 딱 뭐가 있다라는 뭔가가 거죠. 있다. 그 배경을 보니까 또 이지함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지는데 이분께 한번 물어볼 텐데요. 이분의 토정 비결은 이래요. 안정적이며 사회에서도 진행하는 일들이 다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오호. 성실함을 지킨다면 좋은 한 해가 될 것이다. 야, 너무 잘 나왔어요. 성실한 네. 남자. 아, 좋습니다. 오늘은 조선에 이런 일이
거기 그 뭐 소트는 왜 들고 나온 거예요? 아, 예, 예리하신데요. 네네. 제가 소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요즘 조선에 웬 기인이 한 명 등장해서 장안이 아주 떠들썩합니다. 이미 말씀들 나누셨지만 바로 토정 이지함 그분입니다. 이 소트는 이지함의 기인 행각에 정말 중요한 소품입니다. 긴 행각의 소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해요? 뭐 했을까요? 혹시나 당연히 밥 주워 먹는 거죠. 저기 만약에 저기다 엉덩이를 끼고 눈썰매 같은 거 타면 에이. 긴 행각이었을까? 아유, 뭘 했느냐? 뭘 했느냐? 저건 또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머리에 쓰고 다닙니다. 무거워. 되게 무거워 보여요. 머리에 쓰고 네. 머리에 쓰고 나서 자요. 간다고요? 너무 자요. 아, 설마. 아니 머리에 쓰고 가다가 네. 졸리면 지팡이를 짚고? 짚고 네. 서서 자. 잡니다. 간다고요? 예, 허리 아플 것 같은데. 예. 자고 목이 있으면 아프죠, 목이. 오고 가는 소나 말에 부딪히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동서로 옮겨 다니면서 무려 5일에서 6일을 네. 숙면한다고 합니다. 예. 서서 지팡이 짚고. 기인인데요, 진짜 기인? 아니 정말 믿을 수도 없는 얘기일 뿐더러 지금 아무리 그래도 명문가 자제가 채통 없이 그럴 리가 그러게요. 있을까요? 명문가 자제 채통을 일단 둘째치고 이게 상식적으로 사람이 5, 6일을 서서 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에 게다가 이런 일이 숙면이라는. 제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에 이런 일이 지금 고개를 못 이지함은- 들고 있어, 무거워서. 예. 이지함이 아이고, 어이구 무거워. 이 남학신을 신고요. 구부정한 모습으로 이 성시, 그러니까 저잣거리에 나오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는데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제가 저 살고 봐야겠어요. 목 아프죠? 막. 예. 이게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10kg에 육박합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지함이 이런 기이한 모습으로 저잣거리에 나가면 네.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쳐다보겠습니까? 손가락질하며 비웃는데도 이지함 선생은 대범하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목 아파. 예. 제가 사실 이 솥을 벗었는데 네. 이지함 선생도 가끔은 벗었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여기 좀. 왜냐하면 네.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솥에 밥을 지어서 먹는 용도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거기 밥을 얻는 게 아니라 밥을 지었다고요? 네. 머릿속으로. 오, 완전히 그러니까 요즘 치면 그 왜 캠핑족들 네, 저거 캠핑이네요, 네. 코펠 이렇게 들고 다니듯이 그런 그런데 거네요. 말입니다. 코펠을 머리에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네, 네. 자주 벗진 않았습니다. 한 10일에 한 번 정도. 예. 이지함 선생은 한 10여일 정도는 화식, 그러니까 익힌 음식을 먹지 않고도 너끈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한 달 정도는, 그것도 여름에, 물을 마시지 않고도 너끈히 버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건 좀 이제 이건 아닌데. 너무 초인적인데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이건 진짜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에 이런 일이 나오는 분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 그 바로 이런 그 이지함이 그 쇠로 만든 그 소트를 쓰고 다녔다라든가 이런 그 며칠을 먹지 않고도 버틸 수 있었다라는 게 이지함에 관한 기록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들으셨죠? 네. 제가 없는 소리는 안 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남자 네. 이광용이었습니다. 자, 이광용 아나운서 잘 들었습니다. 네,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기인을 넘어서 거의 뭐 대단한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어릴 때 병정놀이 같은 거 하면 냄비를 쓴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른이 돼가지고 조선시대 양반이 명문가의 자제가 네. 솥을 쓰고 또 길거리에서 5, 6일 진짜 믿어지지 않는 얘기인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되셨을까요? 이게 아까 뭐 멸문지와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말하자면 약간 그 뭐 정신적인 어떤 충격에 저도 약간 그 같은 생각했어요. 글쎄. 있었을지 살짝 모르겠어요. 이렇게 네, 근데 약간 네. 그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정확히 보면 이때 이 이지함의 장인이었던 모산수가 역모를 깼던 게 아니라 그 충주에서 이홍남이라는 인물이 역모를 일으켰는데 이 왕족이니까 이 사람을 왕으로 추대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지함하고까지 연루될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지함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장인이 이렇게 크게 화를 당할 때 옆에서 있었다면 이건 또 뭐 같이 뭐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미리 이제 피했기 때문에 그 화를 면했어요. 어찌됐건 간에 이게 사실 딱 언뜻 들어서 생각해보면 처가가 이렇게까지 멸문지화를 당했으면 뭔가
눈에 안 띄고 조용히 숨어서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인데 너무 이런 기이한 행동들을 통해서 눈에 띄고 눈에 튀게 약간 이렇게 튀게 행동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닌데 사실 그 처가의 어떤 이 사건 이전에 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네,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출사의 뜻도 접고 과거에도 나가지 않았던 건데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1545년에 있었던 을사사화. 네. 1545년 조선에 피바람이 불었다. 왕실 외척들의 권력 다툼으로 벌어진 을사사화였다. 이지함의 절친한 벗 승정원 사관 안명세. 그는 을사사화를 비판한 기록을 남겼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모진 국문을 받은 끝에 목숨을 잃고 만다. 신념을 지키고자 했던 벗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은 이지함. 깊은 회의감을 느낀 그는 출사의 뜻을 접은 채 유랑을 시작한다. 이제야 좀 이해가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처가는 영모로 몰리고 이렇게 절친한 친구는 전국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죽음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안명세는 매일 이지함의 집에 찾아와서 놀 정도로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네. 그 당시 안명세가 승정원 사관이었기 때문에 을사사화를 주관했던 사람들, 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사료를 남깁니다. 그 누구와 이제 알면 안 되는데 이 을사사화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하필이면 이 안명세가 남긴 그 자료를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욕을 했으니까 결국은 또 국문까지 하는 거죠. 사실 이 사초를 남기게 되면 이거는 비밀리에 붙여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 권력자에게 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마 친한 친구가 죽었다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어떤 그 주저학이라든가 이런 관념상에서는 저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아마도 이제 이런 세상에서 자기가 어떤 그 뜻을 펴기는 힘들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러한 세상과 절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기행이 필요하죠. 근데 저는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슬프긴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할지라도 입신양명이라는 건 조선시대의 그 양반들에겐 한 개인의 명예를 떠나가지고 정말 뭐 한 가문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였을 텐데 이것을 포기할 수 있었겠는가? 아무리 그래도 자기 정말 친한 친구인데 친한 친구가 그렇게 정치적인 사건에 연루되어가지고 죽임을 잃었는데 아무리 그 뭐 과거나 가문이 있다고 해도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요. 조선시대에서 명문가의 자제가 정말 모든 인생을 그냥 포기할 만큼 진짜 그게 좋은 그러니까- 친구가 없으신가 보죠. 아니, 만약에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를 지금 당했어요. 그럼 어떤 선택하실 거예요? 그래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친구를 포기해서. 이렇게, 예. 난 일이 포기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정 때문이었다. 이게 지금 긴 생각을 벌이시는 거예요. 막 실수고 막 방송 나와서 예. 이지함은 뭐 친구에 대한 우정 때문은 아니었겠죠. 이렇게 역사를 기록한 사관의 임무를 다했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을 당한 이 엄혹한 시대에 대한 약간 뭐랄까요, 좀 시대 자체에 대한 희망이 없다. 사실 감이 그거였겠죠. 든다. 이거였겠죠. 네. 그래서 사실 이 시대를 우리가 그 역사에서는 사화의 시대라고 하죠. 우리 1498년 모사와 1504년 갑자사와 1519년 기묘사화. 그리고 이 가장 부정적으로 정점을 찍은 그 사화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그 선비학자들이 희생을 당하고 이지함 이외에도 이 시대에 그 뜻있는 선비들은 상당수가 관직 생활 이런 거 다 포기하고 그 지방에 응거하면서 지조를 지키고 또 학문 활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선시대 뭐 처사, 유일, 은일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바로 그런 인물 중에 가장 또 핵심적인 인물의 하나가 이지함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네. 실록에도 그런 기록이 나와요. 이지함이 안명세의 처형을 보고 해도를 돌아다니며 미치광이로 세상을 피했다. 정말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계속 연달아 나오니까 정말 관두자 탁 떠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왜 미치지 않는데 미친 척하면서 세상을 버리는 것을 청광이라고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시습 아닙니까? 딱 좀 김시습의 어떤 그 면모가 좀 느껴지는데 소칠머리에 쓴 것도 폭력적인 세상을 꼴보기 싫어서 철모를 쓰듯이 쓴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역시 시적해서 그렇네요. 아, 네. 근데 이렇게 그 중앙 정치에서 떠나면
사실 얻게 되는 글쎄요 선물이랄까 유랑을 하면서 백성들의 어떤 살아있는 어떤 그 있는 그대로의 어떤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 볼 또 수 그런 있다.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아,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근데 어쨌건 뭐 정치가 이 모양인데 민생이 멀쩡할 리는 없잖아요. 진짜 막 그러니까요. 병들고 썩어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죠. 조선은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도록 되어 있고 그 대신 관료에게는 과전이라고 해서 그 토지에서 나는 세금을 관료가 이제 차지하는 그런 과전법의 기초에서 조선을 운영을 했는데 요 시기가 되면 과전법이 거의 이제 유야무야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관료들은 이제 월급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농민들의 땅을 힘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빼앗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른바 그 농민들의 삶이 일단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니까 말 그대로 가렴주국의 시대였던 거 아닙니까? 그 당시 그 백성들의 지금 이야기하신 그 삶의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업을 잃게 되어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지고 얼어 죽는 사람이 잇따라 나오면서 촌락이 쓸쓸해져 10집 중 9집은 비게 되었다. 야, 이게 말이 돼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죽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도적이 되는 거고 도적이라고 탄압하니까 맞서 싸우면 반란이 되는 거예요. 바로 임꺽정의 그 난이 우리 그 정확하게 이제 1559년부터 1562년 한 3년간 그 뭐 거의 전국을 휩쓸었다고 하는 이 시기가 바로 이지함이 본격적으로 그 유랑 생활하면서 이 백성들에 대해 그 삶에 고민하던 그 시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임꺽정과 우리 이지암. 오늘 이지암. 이지암 난세의 기인도 나고 영웅도 났던 네네. 그런 시기군요. 어쨌건 이런 백성들의 삶을 딱 맞닥뜨렸을 때 임꺽정은 뭐 도적이 되고 맞서 싸웠고 이지함은 어떻게 뭔가 이게 뭘 했을까요? 이지함의 유랑 또 그냥 단순한 유랑이 아니라 상당히 목적지향적이죠. 결국 이렇게 이 땅을 살고 있는 어려운 백성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돌아보면서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언가 이것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 돌아다녔던 견학을 하거나 구경을 한 게 아니라 진짜 백성이 되어본 거군요. 이지함이 주로 이 머무는 거처가 있었어요. 예, 마포에 흙집을 짓고 주로 거기서 거처를 합니다. 네. 흙을 이렇게 언덕을 쌓고요. 그 밑에 이제 토구를 파고 그 언덕 위에다가 정자를 짓는 거예요. 정자 또 이름 또 새겨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토정. 그렇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만든 정자. 이지함, 그렇죠. 여기서 이지함의 호가 나옵니다. 토정 이제 아셨죠? 토정이 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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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알았어요. 제가 지금 네. 그 근처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농담이 아니라 제가 늘 산책을 다니는 한강 쪽을 나가려고 가는 길 이름이 토정로거든요. 맞아요. 그 토정이 그 토정. 그렇죠, 그렇죠. 그 마포도 입구에서 그 상수동까지 이어지는 그 맞아요. 길이 네. 거기가 바로 토정. 맞아요. 저희 집에 있는 그 길이 토정로가 그 토정이군요. 맞습니다. 근데 왠지 지금 만약에 현대 2016년에도 머리에 소트 쓰고 다니는 기인이 있다. 그럼 왠지 홍대 쪽 살 것 같지 않아요? 왠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왜 하필 마포인 건가요? 진짜 거기 기운이 약간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게요. 뭔가 약간 예술적. 그래서 이 보면 그 16세기 마포는 바로 이제 한강의 어떤 그 물산이 통하는 그 해상교통의 요지예요. 아, 네. 그래서 이곳에 그 뭐 서해 바다를 통해 가지고 또는 저 북한강, 남한강으로 통해 오는 모든 물산이 이제 직결되는 곳이니까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곳에 그 조선시대 세금으로 거두는 세곡을 보관하는 창고. 그래서 이곳에 광창이 있었고 네네. 또 보면은 가장 이때 중요한 그 물자가 소금이에요. 이 소금을 운반해 가지고 이곳에 곳곳에 소금 창고가 있었어요. 지금 보면 마포에 염리동이라고 아시죠? 네, 염리동. 거기에 소금 장수들이 많이 살아서 염리동. 아, 그 염이군요. 소금 염자군요. 그렇죠. 강서구에 보면 염창동이라고 들어보셨죠? 소금 창고가 있었던 동네. 그래서 이곳에 결국 토정이 거처를 정했다라는 거는 그런 물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백성에 대한 어떤 이 대책 같은 걸 펼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거처한 거예요. 백성들이 먹고 사는 가장 그 중요한 장소가 마포의 그렇죠. 그 기능이니까 그런 곳에서 있었던 거죠. 출산은 포기했더라도 민생에 대한 관심은 계속까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또 특히 이제 마포는 그 당시에 이제 사대문 바깥 그것도 이제 한강 쪽에 가까이 살면 그만큼 신분이 낮다고 보면 됩니다. 네. 요즘은 강변 살면 부자. 그렇죠. 한강이 좋아요. 다 살아요. 예전에 그랬구나. 근데 이분이 신분이 낮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어울려 살면서 그들의 애환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자기가 봤을 때 가장 훌륭한 분이 누구냐 그러면 뭐 유명한 학자라든가 정치가를 듣는 게 아니고 평범한 어부지만 도리를 지키며 사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고 이지함의 어떤 교육 관계에서 이런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만 또 이렇게 교육 관계를 가진 게 아니라 상당히 그 당시로 치면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 자료 화면에 나오지만
정말 그 아주 지명도 있으신 분이시죠. 아, 재밌다. 네. 사실 서경덕이나 남명조식 같은 경우는 이재함보다 조금 연배가 높은 스승급, 송원, 정철, 이의 이런 인물들은 후배급들 다 이제 명문가 그 학자이자 정치인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정념이라든가 박지하라든가 남사호 같은 사람은 조금은 이제 그 이 좀 신분이 좀 낮아도 상당히 이제 자기 분야에서 아주 능력이 있는 당색과 연관 관계없이 다 골고루 정말 요즘 시대에 정말 이 뭔가 통합의 그런 이미지도 있는 사람이 이재함입니다. 저렇게 인간관계 폭이 넓다니요. 인간관계 거의 허브급이에요. 그런데 이지함이 가만 보니까 지금 화담 서경덕이 거의 제자급이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뭐 서화담 하면 황진이의 유혹을 물리쳤다는 야사로 아주 유명한 분 아닙니까? 서경덕의 많은 업적 위에 황진이를 물리친 요거를 딱 본인에게 딱 들어오는 것만 기억을 하는군요. 황진이를 거부했다는 건 이지함보다 더 긴 일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 서경덕은 아시다시피 개성분이시잖아요. 이 개성은 좀 독특한 곳이죠. 양반들도 상인을 합니다. 산업공상할 때 상인이 굉장히 부정적인데 상업에 좀 유연하기 때문에 그만큼 좀 사고도 조금 더 좀 개방적이었을 테고요. 그리고 이지함의 보통 이제 스승을 얘기할 때 통상적으로 또 이제 서경덕을 스승으로 치니까 아무래도 이지함도 역시 이제 그 스승의 영향을 받았고 또 마포라고 하는 거주지도 그렇고 상업이라나 이런 데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사고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개성하면 지금 지적을 했지만 이제 개성상인이 되게 이제 유명하고 그 서경덕, 황진이 이외에도 아주 유명한 인물이 많아요. 전우치 아시죠? 전우치. 네. 전우치도 개성 사람이고. 날라다녔다는 그리고 또 보면 어머니와 떡설기 시합에서 졌던 인물 누가 있죠? 한석봉 개성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다 한석봉, 전우치, 황진이, 서경덕 왜 이렇게 개성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왜 그렇게 스토리가 많이 알려졌느냐? 이 바로 개성상인의 역할이에요. 다니면서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스토리텔러. 이렇게 물건 팔려면 기억하시죠? 그러면 아이고, 우리 고향에는 그렇죠. 저기 한석봉이라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장하는 거죠. 진짜 잘 쓰더라. 황진이가 얼마나 예쁜 줄 알아. 뭐. 전우치 날려다니더라. 이렇게 돼야. 그러네. 그래서 바로 이 개성을 대표하는 서경덕 그리고 그 서경덕의 핵심 제자 이지함. 당연히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상업적인 분위기, 상업 중시 분위기.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지함 스스로도 상업 활동에 종사한다라는 거예요.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일화가 있어요, 실제로. 이지함이요, 무인도에 들어가서 박을 키워요. 그래서 그 박을 갖고 육지 갖고 와가지고 몇만 섬의 곡식을 받고 갑니다. 이 장사 수완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뛰어난 그 장사 수완으로 이제 이익을 남기고. 근데 전 또 왜 이렇게 부인 입장이 생각나죠? 이렇게 집에도 조금 갖다 줬겠죠, 설마. 그랬을까? 그 많이 엄청난 그 몇만 섬의 곡식을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 그냥 다 다요? 남김없이. 다 베풀고 그냥 툭툭 털고 그냥 떠나버려요. 털고 네. 혹시 뭐 남아있을까봐 툭툭 털고 확인 툭툭 털고 이분 생각은 뭐냐면 창업을 하다 보면 최대의 목적이 이윤을 많이 남기게 되고 이윤을 많이 남기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남을 속이거나 과장을 부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써버리기 때문에 옳지 않다. 그렇고 이를테면 양반들이 상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양반들도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라 하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이른바 양반 그중에서도 이른바 도덕적으로 완성된 군자들이 상업을 해서 그래서 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공익적인 차원으로 해소를 해라. 이게 어떤 단순한 민생 체험이 아니라 자신만의 뚜렷한 경제관 같은 게 있었어요. 이게 어쨌든 대단한데요? 대단히 그 산업공상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상업을 천시했던 나라에서 대단히 과격할 만큼의 혁명적 주자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조선시대에 왜 상도를 이야기하는 상인을 얘기할 때 이지함도 빼놓으면 안 되죠. 그러네요. 우리가 상도 그러면 이목상만 생각하는데 임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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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정말 근데 안타까운 건 말이죠. 그러한 주장들이 실제 그 백성들을 위한 정책으로 적용되지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일찍이 출사의 뜻을 접고 과거를 안 봤다고 하니까 관리가 못했던 거 아니에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주장만 하니까 실천했던 이런 사람들이 과거를 통해서 뭔가를 해냈어야 되는데 꼭 과거를 봐야만 관료에 진출하는 건 아니에요. 전국적인 차원에서 처사로서 이름을 날리게 되면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관직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화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결국에는 다시 이제 사림들이 권력을 잡고 그래서 그 사림들이 추천을 하죠. 추천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지함입니다. 포천 현감에 제수됩니다. 현감이 되는군요. 1573년인가요? 선조 융천.
낡은 옷에 남학신을 신은 신임 포천 현감. 초야에 은거하는 선비를 천거하는 유일로 등용된 이지함이다. 온 조선 땅이 도탄에 빠져 있었으나 포천현은 그 중에서도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던 지역. 이지함은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상소문을 올린다. 그러나 조정 대신들의 반대로 이지함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본래 벼슬의 뜻이 없던 이지함. 병을 핑계로 현감직을 사직한다. 네, 이지함의 경제관이 좀 빛을 발하나 했더니 이렇게 또 미련 없이 현감직을 벗어 던지다니 이거 좀 안타까운데요. 그러니까 이 처음 부임했을 때는 의욕이 아마 넘쳤을 거예요. 왜냐면 그 부정부패하는 그 관리들 얼마나 환멸을 느꼈던 그런 인물이 이지함이잖아요. 그래서 이 포천에 딱 그 부임한 그 첫날 진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이지함으로 제가 분해서 한번 재연을 한번. 역시 연기파 선생님. 제가 포천 현감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약간 탐관오리 같은데. 되게 부정부패한 것 같은.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야? 식사를 대령도록 하라. 네네. 밥상을 들라하라. 진짜로. 와, 진짜 밥상이다. 이게 좀 구첩반상이구나, 이 구첩반상. 근데 이 먹을 것이 없구나, 먹을 것이. 아니, 먹을 게 왜 없어요? 아니 왜 그러세요? 거기서 먹을 게 수두룩한데. 그 이거 정도면 다시 가져오도록 하여. 이게 야채 위주라 그러신 것 같아요. 야채 위주라. 저런 분이 아닌데 그래서 희한하게. 그러게? 이게 저를 원하던 좀 밥상이 받아줘야 야, 이거 뭐 내일 그 설날 차례상처럼 들어오고. 나 눈물 날 것 같아. 너무 감동적인 상 아니에요? 대단한데. 먹을 것이 없구나, 먹을 것이 없어. 왜 저러시는지 왜 모르겠어요. 이러세요? 다시 가져오도록 하여. 정말 기인이라고 하도 먹을 것이 생쌀 없어. 같은 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생쌀 다시 같은 거. 가져오도록 하여라. 야, 이거 고기도 있고. 내가 늘 먹는 거 있지 않느냐, 그거 가져오도록 하여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렇지. 이 오곡밥에 나물국. 이게 제대로 된 밥상이지. 이런 명언은 이게 좀 감동적이네요. 네. 그 아까 그 저 12천 밥상 그 저 녹화 끝나고 저 버리지 말거라. 버리면 벌 받는다. 이거 덕후 말씀하시지, 그거. 정말 이 백성들은 너무 살기 힘든데 네네. 사또란 사람이 와가지고 구첩 12첩 반상 그거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정말 오곡밥에 나물국 이거면 정말 충분하다. 백성들의 삶을 경험하면서 네. 백성들과 함께하겠다는 그 의지를 바로 보여준 거죠. 네. 진정한 국민관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 아까 그 거절당한 그 상소, 스스로 물러나게 한 그 상소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예, 그 포천영감 재임했을 때 올린 그 상소문인데 중요한 내용이 전라도 만경현에 고기잡이 할 수 있는 섬이 있고 황해도 풍천부에 소금을 구울 수 있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들을 임시로 빌려주시면 고기를 잡고 소금을 굽겠습니다. 근데 포천 현감이 올린 상소라고 보기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전라도 만경현, 황해도 풍천부 초도 이 포천이랑 한참 떨어진 곳이거든요. 전라도 만경현, 황해도 풍천부, 팔도 다 돌아다니니까 어디 가면은 고기가 잘 잡히고 어디 가면 소금이 있고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을 다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어디에 그렇죠. 가면 소금이 많이 생산되고 뭐 어디에 가면은 고기 잡이가 잘 된다. 이거를 해서 포천현에 있는 백성들을 그곳에 가게 해서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이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지함이 그 젊은 시절 여러 지역을 돌아다닌 이런 경험이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된 거죠. 받아들여졌다면 신나게 했겠죠. 그렇죠. 초도라든가 이런 거 해서 농민들한테 세금을 안 걷고 네. 그리고 거기서 얻어진 세금으로 이른바 복지를 시행하겠다. 이런데 그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굳이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보이시죠. 많은 벽을 느꼈을 것 같아요. 딱 듣기에도 이게 상당히 타당한 어떤 그 제안 같은데 네. 도대체 왜 반대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지함이 주장한 이런 내용들이 그 당시 어떤 농업을 중요시 그 국가 산업으로 하는 그 성리학 중심 국가에서는 이 상당히 이제 그 혁신적이고 위정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어떤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다라고 판단한 거죠. 사실 이지함의 상소문에서 제시했던 사회경제 정책이 의미가 갖는 것은 상당히 그 시대를 앞서갔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상소문의 핵심 중에 정말 이 명문입니다. 땅과 바다는 100가지 재용의 창고입니다. 정말 은은 가히 주저할 것이며 옥은 채굴할 것이며
고기는 잡을 것이며 소금은 굽는데 이를 것입니다. 이 창고를 열 수만 있다면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이익과 혜택은 무한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살리려는데 무슨 뭐 성리학의 의리, 명분, 뭐 사가 중요하고 농이 중요하고 필요 없다 이거죠. 필요한 자원이 있으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자라는 거. 우리 사실은 그 영국의 그 국부론자 하면 가장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죠? 애덤 스미스. 그렇죠. 애덤 스미스 하면 항상 그 국부론하면서 뭐 네. 경제학이 아주 뭐 핵심 인물 뭐 하는데 사실은 이지함이 훨씬 그 시대에 앞선 시대에 거의 비슷한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국가 자원을 최대한 개발해가지고 이것을 활용해서 민생과 국가의 부를 정지시키자. 시기적으로 한 200년이 앞서. 그렇죠, 훨씬 앞서요. 이지함은 16세기 인물이고 아담 스미스 훨씬 뒤에 인물이에요. 네. 우리가 맨날 토종 비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인물이 조선에 있었다는 거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잘했으면 토종 경제학이 뿌리를 내릴 뻔한 거죠. 그렇죠. 토종 경제학. 정말로 때를 놓친 것 같아요. 그 무렵에. 근데 이제 비주류였죠. 그게 그 명분론에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은 비주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포천 현감을 사직하고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좀 시대의 정신을 좀 이렇게 실행하려는 사람들은 왜 자꾸 이렇게 떨어져 나가죠? 이제 그러게 말이에요. 다시 또 현감이 된다면서요. 아, 예, 그만한 인재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 물러난 지 5년 뒤, 1578년에 이번에는 아산현감으로 다시 부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 튀시는 행동을 하세요. 이분 참. 밥상 물리고 그러셨어요? 아니요. 당시 그 아산에 있는 백성들은요, 이렇게 모지 있잖아요. 그 못이 있으면 거기에 물고기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잡아가지고 나라에 이제 공물을 바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오셔가지고요, 그 못을 쫙 흙으로 메꿔버려요. 왜요? 왜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아니,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왜요? 백성들 어떻게 살라고? 네. 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그 고기를 잡아서 공물을 바치는 것을 너무 힘겹게 생각한다. 힘겹게 생각하는 못은 쫙 메꿔라. 그렇게 깊은 뜻이. 국가에서 그런다고 해서 공납을 그렇게 포기해 줄까요?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액션. 예, 그렇죠. 이런 거예요. 백성들 지금 이 공물 때문에, 공납 때문에, 당신들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지금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지금 강력하게 어필하는 그런 모습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나? 아, 근데 그렇죠. 진짜 네. 근데 굉장히 뭔가 속 시원하게 보여주는 주장이 굉장히 강력하네요. 네. 진짜 요즘 표는 사이다 같아요. 사이다 이지함 선생. 사이다. 네. 그러니까 정말 걱정은 돼요, 그래도. 걱정은 그렇죠. 이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이건 황당한 거고 어찌 보면 이거 뭐야?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지금. 네, 근데 어쩌면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아산현감으로 추진한 정책들이 정확히 어떤 거였는지. 뭐 대표적인 거로 거린청이라는 게 있어요. 거린청을 만들었는데 이제 말 그대로 거린인데요. 그래서 이 거린이 이제 그냥 거린이 아니고 흉년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구걸하는 농민들이죠. 이 사람들을 모아서 숙소를 제공해주고 이제 기술을 가르치는 거죠. 자기 이제 재능에 따라서 이를테면 농업 이외에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서 이제 자립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제 뭐 대표적으로 그곳에서 이제 그 볏짚 같은 것을 주어가지고 이제 우리 신발을 삶도록 하는 거죠. 미투리. 그래서 하루에 뭐 10장씩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팔게 하면 이게 어느 정도 그 이익이 남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요즘으로 치면 이제 저축이 되면 자립해가지고 또 요즘으로 치면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이게 거의 뭐 한 450년 전에 이런 어떤 생각을 한다라는 게 그러네요. 대단하죠. 지금 치면 근데 노숙자 재활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직접 운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딱 그러네요. 고기를 준 게 아니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진짜 국부와 또 자급이라는 당시에 정말 굉장히 시대를 앞서갔다는 생각을 하는 사상가의 면모. 그러니까 처음에 뭐 소 뒤집어 쓰고 좀 이상한 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네네네. 이런 면모. 요즘 시대에 딱 필요한 분은 그렇군요. 일자리 창출. 네, 진짜 창조적인 일자리 창출을 좀 하고 계시네요. 아산 현감으로 부임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이지함은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 그가 평생 동안 백성들을 위해 구상했던 정책들 역시 세상에 펼쳐지지 못했다. 그의 허망한 죽음에 고을 사람들은 마치 친척이 죽은 것처럼 슬퍼했다고 전한다. 그러게요. 진짜 통곡할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치인이 빨랐다면, 이 뜻을 펼칠 기회가 좀 더 빨리 왔다면 좀 세상이 달라졌을까요? 동패각성의 이지함이 그 스스로 자신의 그 죽음을 예견한 그런 일화도 전하고 있는데요. 제자 조헌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 나는 아산에서 죽을 것이고 조원은 금산에서 죽을 것이니 산을 피하라. 근데 보세요. 이지함이요. 아산 현감으로 죽잖아요. 네. 조원 역시 임진왜란 때 금산에 죽거든요.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맞아 떨어진다. 조선시대 좀 예언가가 많아요, 조선시대에는. 너무 잘 맞는다. 나 진짜 올해 열심히 살게요. 성실하게 살게요. 조헌하면 그 우리 700의총으로도 떠오르고 임진왜란을 대표하는 의병장인데 조헌이 바로 이지함의 가장 핵심 제자였어요. 그렇죠. 이런 거 보면 크게 보면 어떤 이지함의 그런 그 뭐 백성을 그 사랑한 정신이라든가 이런 게 통한다라는 거죠.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학자 그 실록에 3000번이나 등장한다라는 이 송시열 또 이지함을 칭송하고 있는 대목이 보이거든요. 송시열이 그 당시에 신은 세 분의 스승을 섬겼는데 이지함, 이이, 송원이 그분들입니다. 사실 이이하고 송원은 기호학파라 그래 서인의 영수예요. 영수죠, 영수. 이 사람들은 당연히 들어가는데 의외로 이지함을 딱 집어넣은 거는 정말 이건 대단한 평가라는 거죠. 그러네요. 정말 양반들 입장에서는 경악할 만큼 파격적인 주장을 했던 이지함인데 조선을 주자 성리학의 나라로 만든 대표적인 인물인 송시열이 진보적인 민생주의자 토종을 저렇게 칭송했다는 건 정말 뜻밖이네요. 19세기가 되면 북학파, 우리 잘 아시는 뭐 박지원, 뭐 박재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주장이 사실 이지함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지함의 사상이 이렇게 쭉 흘러내려왔던 걸로 봐야 되고, 그 어떤 또 이 북학 사상이 가지고 있는 핵집이 상공업 진흥, 이용 후생 사상 그거의 어떤 원류로 이지함을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실제 박재가와 같은 인물은 북학의에서 이지함이 배를 이용해 가지고 해외 통상을 주장한 거를 정말 높이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해외 그 시대에. 통상. 그래서 보면 이런 것도 우리가 뭔가 이 북학 사상 또 청나라 영향을 받은 것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런 흐름이 계승됐다. 토종 경제학. 그렇죠. 그게 토정의 토종 경제. 예, 토종의 토종 경제학. 그러니까 사상적인 어떤 토대가 이지함으로부터 해서 이제 축적이 되어 왔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맹자에 그러고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왕자 이민 위천하고 민 이식 위천이니라. 왕은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지함의 경제관도 역시 이런 실사구시의 정신이 깊이 새겨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지함이 유랑할 때 썼다는 그 소태도 뭔가 상징성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소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백성들을 뜻할 테고 백성들의 식량을 상징하겠죠. 근데 그거를 머리에 쓰는 건 왠지 이 소치를 거꾸로 안에서 보면 이렇게 둥글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뭔가 하늘을 뜻하고 백성들의 식량을 하늘로 삼아서 머리에 쓴다. 그래서 위정자들은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 정말 독창적인 멋있어. 독창적인 해석이야. 퍼포먼스가 아닐까. 근데 사실 우리가 한솥밥을 먹는 사이를 식구라고 해요. 식구죠. 이 식구라는 개념은 가족하고도 또 달라가지고 정말로 어떤 생존의 공동체를 뜻하는 각별한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VCR에서 우리 봤던 부임 기간이 사실 굉장히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렇게까지 목 놓아 울었던 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본인들의 서름과 희망이 정말 있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다뤘던 왜 그 대동법에 이제 김유 볼매라고 이제 잠깐 볼수록 매력적인 이지함 선생님도 좀 그렇지 않나요? 볼매 계보가 쭉 있었잖아요. 그러네요. 정말 볼매. 그러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토정 비결 보면서 굉장히 뭐 즐겁게 뭐 얘기했지만 그것 이상으로 흥미진진한 인물이 바로 이지함 선생이라는 거. 네. 그래서 지금 또 대부분은 토정비열하면 이지함의 저작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안타깝게도 토정비결 자체의 그 책을 쓴 인물은 이지함이 아니다라는 게 학계 전부다. 야, 여기서 이제 잠깐만, 이제 반전이 나옵니다. 이건 반전이 아니고 네. 반칙이죠.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저자가 토정이 아니라고 말하면 토정 비결을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이게 뭐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지금 낚인 건가요? 이건 대단한 반전인데요. 이거 반전 방송. 근데 그 시대에 조선 후기 사람들도 낚였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야, 있자. 토종비결은요, 그러니까 이지함이 죽고 나서 유행한 게 아니라 19세기 후반에 널리 유행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지함이라고 하는 그 유명세, 그 이름을 빌려가지고 그 유명세에 딱 가탁해서 딱 출판을 한 그런 사례가 아닌가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가탁했다. 이보세요. 책 제목부터가 지금 토정 비결 아닙니까? 토정 비결. 아니, 그러니까요. 토종의 이름을 딱 쓴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아니라는 증거는 있어요? 그러게 진짜 저기 억울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 줘봐요. 내나봐요. 일단 이지함의 현손이 그 나중에 이제 글을 모아서
편집해서 편찬한 토종 유고에 토종 비결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정조 때 뭐 경도 잡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세시 풍속 같은 거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책인데요. 음력설 전후에서 토종 비결을 본다는 얘기가 없어요. 대중화됐다면 19세기 그 저술에 안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대부분 그 19세기 후반 이후에 널리 이제 퍼졌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지금 섭섭해지면서 미련이 생기네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걸 좀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죠.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이 마음 자체가 사실 토정의 마음 같잖아요. 이렇게 자꾸 뭔가 희망을 주려고 하고 위로를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그런 건데 정말 이지잠이 죽었을 때도 봤지만 토정은 보니까 그 백성들의 친구이자 형제이자 네. 부모이자 뭐 이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토정 비결과 토정은 어떻게든 지금 잘 어울리는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그러기 때문에 책 제목이 토종 비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결국 시간은 흘렀지만 19세기 후반 어느 시점에 이 비결을 쓰면서 누구라도 토정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정말 이거는 갖고 싶고 읽고 싶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괴가 한 70% 이상이라면서. 그렇죠. 우리도 해봤지만 거의 이영 감독 빼고는 다 좋았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조심하면 잘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한 30% 정도 이렇게 불운한 궤도 그것에서 좀 더 희망을 가지고 본인이 노력만 한다면 잘 될 거라는 극복 가능하다. 그렇죠. 근데 어찌됐건 이지암 되게 그 양면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미래 애견하고 잘 맞추고 뭐 이런 거 보면 진짜 기인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당대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실천하려 했던 진짜 현실적인 어떤 개혁가. 어떤 뭐 초인적인 능력에 의존해 가지고 미래를 예언한 게 아니고 민중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다양한 그 수치들을 분석을 하고 그걸 토대로 결국엔 예언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도 볼 수 그래서 있어요. 결국 그렇겠죠. 그 오늘 우리 이지암이라는 인물 자체가 뭐 이거 방송을 계기로 이 기인이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정말 그 시대를 고민하고 정말 이 시대의 모순을 극복하는 정말 다양한 그 경제 정책들을 네. 제시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학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이제 경세가. 생각해보면 그 시대 명종과 선조 시대에 이러한 분 자체가 그런 생각 자체가 기인 아니에요? 그 시대에 그렇죠. 그 시대 남들이 봤을 땐 정말로 이상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자기 기득권만 자꾸 확보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시대에 어떻게든 베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토종 비결책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거기에만 이게 초점을 맞췄는데 네, 오늘 이렇게 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여기 참 희망을 좀 주려고 하는 그 따뜻한 그 이지함의 어떤 시선 네. 이런 것들이 좀 읽혀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이거 더라도 가탁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공동 창작일 가능성은 많이 높거든요. 그렇겠죠.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만든 그런 마음이 여기 다 담겨 있지 않을까? 오늘 뭐 토종 비결에 담긴 그 정신, 뭐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가 좀 가득 그러니까요. 예,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또 기획한 순서였고요. 자, 오늘 안채의 토종 비결이 있었고 사랑채는 뭐가 있었죠? 정감록.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국인의 비결 2탄에서는요 정감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아니 저 역사는 예. 그날 그걸 한다면서요. 아니 근데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우리 역사전월 그날 그 처음 생겼던 날이 언제죠? 2013년 10월 26일 10월 26일. 10월 26일. 활자랄까요? 올해 궁금해요. 그런 거 좀 궁금하지 않아요? 그날, 예, 그날을 역사전월 생일- 그날에 탄생일을 딱 이렇게 넣어서 한번. 네.